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벌대학 301호 오늘 제9강 서포 15조 어떻게 관철시키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학생분들이 5분이 오셨어요. 소은님, 반딧불님, 무아님, 그리고 숙진님, 그리고 고명순 팀장님 이렇게들 오셨습니다. 자,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이제 그 목요일 저녁에 한 분이 이제 사무실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직원분하고 이제 오래 통화를 하신 걸 우리는 자동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으니까 그 황 소장님이 이 서포 15조를 쭉 주장을 해왔고 자기도 오랫동안 공감을 하고 또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기득권 정치 세력이 어디에도 이걸 받을 것 같지가 않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아무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 소장님은 그냥 계몽운동으로 이야기만 하고 말 것이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떨 때는 할 것 같아가 말 들어보면 어떨 때는 또 안 할 것처럼 들린다. 이러면서 그래서 안 하시면 뭐 그래도 자기는 같이 하겠지만 좀 섭섭하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황 소장이 왜 왔다리 갔다리 말을 하냐. 원래 제 성격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정치를 이렇게 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저는 확고하게 제 생각이 있습니다. 기성의 미통당이나 또 민주당이나 어느 정당 세력도 이걸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총선에서 보수에 한 7개, 8개 정당이 있더라고요. 보수 성향을 가진 작은 정당이요. 그리고 뭐 좌파는 뭐 한 10대 개 되는 거고. 근데 보수의 7개, 8개 정당의 이 득표율 합계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3.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우리 보수에 지금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계는 뭐가 한계냐.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시청 광화문에서 수십만이 모였는데 그게 막상 이렇게 총선에서 표로서 이렇게 득표하는 부분은 뭐 0.7%, 뭐 0.5% 이렇게밖에들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심지어 그쪽에서 가장 앞서 있던 기독교 계통의 보수 정당도 오히려 지난번보다도 더 득표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정강훈 목사님이 시청 앞에서 광화문에서 사람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모아왔는데 득표가 더 줄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그 우물 안에 함정에 좀 빠져 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이슈나 또 공통적 분노에 공감을 해서 참여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대중의 삶과 유리된 그냥 단순히 정의 실천 이런 부분만으로는 그 이슈가 사라져버리거나 그걸 희석시키거나 특히 여건은 그런 부분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는 결국 이제 그 이슈가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 그걸 우리가 여실히 투표 결과로 이렇게 느낀 거죠. 그러면 쓸데없는데 힘을 빼고 3년을 이 태극기 깃발을 들고 3년 반을 추운 거리를 더운 여름을 고생하다가 막상 투표로 당을 만들어서 표를 얻으려니까 그 표가 다 그냥 흩어졌고 솔직히 흩어진 걸 다 모아봤자 새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기성정당에 모였는데 그 기성정당도 또 참패를 했어요. 미통당도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분노했던 것은 왜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석방하라, 탄핵이 무효다, 또 뭐 조국에 대해서 그 죄를 묻자, 지금 뭐 조국을 법무장관에서 쫓아내라, 또 뭐 패스트 트랙에 반대한다, 공수처 반대한다, 이런 이슈들을 낱낱이 다 분석해보면 그 이슈들이 이 내 개인의 삶에 관한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정의롭고 옳은 방향일 수 있어도 그건 정치적 이슈예요. 조국이 물러난다고 내가 당장 좋아지는 거 없잖아요. 공수처가 생긴다고 내가 당장 피해볼 일은 없어 멀어 보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그렇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앵벌 대학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보고 뭐 광화문에 올려줄 거니까 와서 연설해라 많은 권유가 있었지만은 저는 저런 식으로 대중의 지지를 모아내지 못한다라는 나름 확신이 있었어요. 왜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대중이 정치 세력화가 되어가지고 기성의 정당과는 다르게 그 대중들이 똘똘 뭉쳐서 이 자신의 어떤 가치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는 그 정치 세력화를 하기 위한 가치, 즉 그 정당이 가고자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이렇게 내재가 되어가지고 그게 공감을 이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러시아의 혁명이 어느 날 공산당이 레닌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선동해서 노동자 농민이 반란을 일으키고 군대도 가담해서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19세기부터 꾸준히 러시아의 혁명을 위한 시도들이 쭉 있었어요. 그게 20년, 30년 걸치면서 우리가 그 길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집요하게 그런 것들이 러시아의 농민이나 노동자에까지도 의식화되었다가 그게 한계에 이르러서 1차 대전에 러시아가 참전을 해서 전쟁에 갔는데 무기도 없고 싸움도 안 되고 죽어 놓고 먹고 살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게 이제 혁명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 기존의 사회의 틀에 새로운 세력들이 변화를 시키려고 할 때는 그야말로 대중의 분노가 끌어오를 만큼 끌어올라야 된다라는 하나의 조건이 완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끌어올랐다가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한 채 다시 가라앉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도 87년에 민주화 운동한 데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때 이 당시에 6월 항쟁이나 이런 데 다 같이 공감을 했을 건데 그러면 그때 이후에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33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때 24살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33년이 지났는데 그때와 지금의 민주주의로 봤을 때 한국이 발전을 했냐 후퇴했냐 어떻게 보십니까? 후퇴했어요. 후퇴했죠. 네. 진짜 이런 모양을 보려고 그 시대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가. 저는 그 이후로도 사회운동을 한다면서 30대 중반까지 참 고생을 했어요. 자, 결국은 고생해서 끝을 볼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느냐. 저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그때보다도 훨씬 후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87년에 죽 서서 개를 주게 됐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87년에 단순히 민주화만을 주장했지 민주화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오게 될 건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자, 저는 왜 스포 15조 뭐 여기에 세부적으로 말을 조금 가다듬든가 일부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곧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걸 만들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흘러가는 부분과 또 한국의 정치가 흘러가는 부분, 정치 경제가 흘러가는 부분을 제가 오랫동안 사심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이라는 건요, 사심이 없이 고민을 해야 답이 나옵니다. 제가 어느 쪽에 편을 들고 있거나 제 성향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으면 그 고민이 정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요, 제가 아무런 사심이 없기 때문에 1월 달에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1월 말쯤에 제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거고 오래 갈 거다. 그리고 전염력도 높고 결과론적으로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지요.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의학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코로나가 별게 아니라고 텔레비 나와서 독감 정도고 좀 따끔하다. 국가가 낫게 해준다. 이렇게 했고 또 경제학자들은 금방 V자형으로 반등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의 실체는
이건 답이 없고 굉장히 오래 가고 미국도 이걸 감당을 못했어. 중국도 이걸 감당을 못했어. 이제 홍콩까지 쳐서 미중 간에 이제 싸움까지 크게 나는 현상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지식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심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현상이 보이지,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어느 편에 서서 이야기하려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를 금융위기 이후에 쭉 세상이 돌아가는 부분을요, 책도 보고 또 현재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 저도 가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자주 봅니다. 그런 게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쭉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세상의 정점이 지났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정점이라는 거는 사람이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인류가 처음에는 유인원, 원숭이 인류하고 같은 데서 출발했다가 어느 순간에 갈라져서 사람의 모양을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게 이제 수십만 년이 걸렸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간 게 한 10만 년 전쯤으로 본다면 이게 그 10만 년에서 1800년이 올 때까지는 거의 성장으로 보자면 이렇게 수평으로 왔습니다. 때로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조선시대 때요. 조선에 한 너댓 번을 이렇게 흉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빙하기 같은 게 와서 흉년이 오면 그때는 조선시대 때 식인 풍습이 많았어요. 사람을 잡아먹고 살았는 적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먹을 게 떨어지면요. 그래서 막 100만 명씩 굶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인구가 별로 되지도 않는데 사는 인구들의 한 7분의 1 정도가 굶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수평이 아니라 밑으로 추락했다가 또 겨우 수평으로 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1800년 정도에 오면서 이제 뭡니까?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것과 결부되면서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요렇게 GDP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쭉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때 200년 동안에 벌어진 모습을 보고 계속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릴 때는, 여러분이 어릴 때도, 내가 어릴 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냥 수세식 화장실도 없었고, 지금 뭐 각종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었고, 그런 세상에서 살았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나아졌고, 이제 굶는 사람도 없어졌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의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이 뭔가 하면, 기술적으로 풍요해진 것과, 그 다음에 사람 자체의 전체적인 삶이 풍요해지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요즘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거하고 과연 우리의 과거의 70년대 때 공장에 열심히 다녀서 힘들게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더라도 집으로 갈 때 뿌듯한 사람과 하루 종일 방에 앉아서 일거리 있나 알바 한두 시간 할 게 있나 하고 찾으면서 그냥 히키코모리가 되어 있는 젊은 사람하고 관계에서 누가 더 행복하냐 봤을 때 70년대 때 공장에서 일하고 집으로 가서 밤에는 또 야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전체 풍요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 문명이 인간의 총체적인 효용,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이 GDP도 포함되고 만족도도 포함되고 하는 모든 총체적인 효용은 이제 정점에서 꺾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가 정점이었냐고 제가 보면요. 1990년대가 정점이었다고 봅니다. 90년대 한 중반 정도가요. 그래서 요즘 이 무슨 탑골 뭐 노래 이런 부분에서 90년대 초중반의 노래가 제일 좋았던 노래가 많다. 소장님은 굉장히 일찍 보셨다. 1990년대를 장점이라고 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음악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게 좋았다 해서 이제 응답하라 뭐 시리즈나 이런 것들이 이 복고풍이 부는 부분이 그때 시점으로 맞춰져 있다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은 95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벌써 25년 정도가 정점에서 꺾여서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리한 부분이 좀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그때보다 지금이 나은 세상인 양 착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95년에쯤에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보십시오. 자, 그때쯤에 내가 고등학교를 나와서라도 어떤 자리를 구해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또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고 그리고 내 자식을 공부시키고 때가 되면 자식을 이렇게 취업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이제 결혼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서민들 중산층들이 다 가능했어요. 자, 지금 시점에 봤을 때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라는 게 그럼 불가능하죠. 대졸이 아니라 박사도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건 뭐 강남의 집이 아니라 현실적인 집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식을 키워서 그들을 충분히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킨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고요. 그때는 누가 죽으면 다 거기 가서 친구나 주변이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이 다 조문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누가 죽었을 때 조문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진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풍요의 정점에서 벌써 밑으로 25년쯤 가고 있다. 그런데 대중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DJ가 언제 집권했습니까? 97년 12월에 집권했죠. 근데 뭐 그때 이인재가 나와서 표를 깼다. DJP 연합으로 했다 하지만 그때 IMF가 맞물리면서 DJ가 집권했습니다. 만약에 IMF가 안 왔더라면 DJ가 집권했을 건가에 대해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IMF라는 딱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 충격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서 이제 정권을 바꿔보자고 김대중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으로 연장이 되고 또 문재인이 지금 또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25년 동안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부분에 문제가 어딘가는 심각하게 고장이 생겼다.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간다. 그리고 이대로는 답이 없다라고 느끼면서도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저는 문재인 노무현류의 일종의 그 좌파 선동가 파퓰리스트한테 찾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우파는 선동을 못하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황교안이나 이제 뭐 그 사이에 박근혜, 이명박, 이해창 씨는 뭐 선거 나가서 떨어졌지만 보수의 가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명박은 노무현이 스스로 무너진 걸 이명박이 아니라 빗자루라도 됐을 겁니다. 이명박 대신에 빗자루가 와서 나 대선 후보 해도 됐을 겁니다. 자,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된 겁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싫었기 때문에 겨우 됐죠. 그러니까 박정희의 딸이 아니었으면 누가 나와도 그때는 또 문재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 우파의 가치가 한마디로 좌파의 실수에 의한 그냥 좌파가 스스로 무너져서 그냥 보수가 저절로 되거나 아니면 과거의 보수의 유산을 팔아먹어서 되는 거지 보수가 자기의 가치로 대중들을 파퓰리즘이라도 선동해낼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정점이 꺼져서 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은 나이가 든 분들은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분들은 다 그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 작년 5년 세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수혜자입니다. 수혜자, 마지막 수혜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온 부분에서 열심히 사니까 인생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더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통했거나 그런 부분인데 지금 20대, 10대, 30대, 40대 이제부터는 그 인생의 보상이 없더라 하는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이나 불안이나 또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이 어디서 기인했는가를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세상을 욕을 하고 정치인들을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노무현류의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고
뭐 서민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 진보의 세상을 만들겠다, 공정의 가치를 이야기하겠다, 정의를 이야기하겠다, 기회균등을 하겠다고 거짓을 말해요. 자, 이거 웬만하면 다 거짓인 줄 아는데요. 네.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보수는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황교안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장이 가능한 시대, 몇만 불을 만들어주겠다, 5만 불 시대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연 몇 프로씩 성장하겠다 이럽니다. 근데 이제는 경제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거는 무의미하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하는 거짓말과 안 통하는 거짓말의 차이가 그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수는 지금 기득권 보수라는 사람들은 안 통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듣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나 노무현이가 하는 것은 그래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또 한 번 밀어볼까 하고 이 솔깃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노무현, 사실 노무현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 가치체계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노무현의 시대는 삼성 제국 시대, 삼성이 움직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좌파고 진보인 척했지만 노무현 시대는 기득권과 부동산과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자살을 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노무현이 실패해서 그렇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 기억을 잘 따져보면 괜찮은 시대였던 게 아니라 한국의 정권이 최초로 이 재벌과 부패한 재벌과 거의 하나가 돼가 재벌이 뒤에서 정권을 움직였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억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과의 계속 DJ 때부터 열려버린 햇볕 정책을 갖다가 확대시키면서 이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다 이런 이야기는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조차도 노무현을 비판할 끈덕지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주호영이가 노무현 추도식에 가고 하면서 노무현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자살로서 끝나버렸습니다. DJ에 대한 정치적 평가도 호남 5.18이라는 부분 때문에 DJ에 대한 정치적 평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일종의 하나의 신화처럼 돼가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명박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스니 뭐니 해서 그야말로 그냥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지만 잘 사는 사람이 부패의 대명사처럼 돼버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능과 또 그야말로 삼성에 놀아나다가 그리고 최순실에 놀아난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좌파들이 그야말로 이제 보수가 재개하지 못하도록 이 기존 보수들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인식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프레임에 걸려들은 거죠. 자, 그러면 좌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하고 있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왜곡시키면서 사실상은 기득권이 되어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도둑질해 먹는 데 탁월하게 발달된 이런 집단이냐. 직업이 정치꾼이고 그야말로 부패한 집단이다. 지금 문재인이 원격 의료를 하려고 하는 것도 삼성 봐주려고 하던 거 세상에 다 합니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의사나 뭐 의료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 바이오를 자꾸 띄우고 한국형 뉴딜 하면서 바이오를 띄우고 그 다음에 원격 의료 뭐 대면식 비대면식 뭐 각종 이런 분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을 하겠다. 디지털 뭐 원격 접촉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게 다 삼성을 겨냥해서 바이오 하는 기업들을 겨냥해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 뉴딜이라는 코로나를 핑계댄 일종의 쇼다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걸 누구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 말을 안 해요. 김종인 씨가요. 저는 그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지금 여기에 와서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 이 좌파의 실체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거기에서 우파의 가치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비판은 아예 생략하고 보수를 개혁하겠다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이 말하는 보수의 개혁이라는 부분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우에 있어서의 위선과 가식과 잘못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토론이 없는 채 김종인이 아무리 개혁안을 내봤자 그 개혁안은 좌측이 이야기하는 쭉 해온 상투적인 거짓말 속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에는 황교안이 문재인이가 100만 원씩 준다니까 막판에 50만 원씩 주겠다고 두 당 50. 그래서 한 가정 4인 가족 기준으로 200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프레임. 김종인이 청년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미통당이 변했다, 좌파가 되었다라고 해서 저기 밀어주자고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김종인이 정말로 개혁을 하겠다면 미통당이 진짜 바뀌겠다면 뭘 해야 되냐? 이 세상을 먼저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진단하잖아요. 한국 사회는 번영이 25년 전에 끝났다. 사람들은 다 이제 추락하는 시대. 그러니까 GDP도 추락하고 인구도 언제 지금 벌써 올해 1년도 안 지나고 5개월도 안 됐는데 6천 명이 줄어든 인구 감소 시대가 되고 고령화가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자영업자들도 망해가면서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붕괴되어가는 시대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거기에 걸맞게 진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혈압 재고, 피 뽑고, 소변 받고 그래가지고 분석해서 당신은 지금 무슨 병이 있다고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야 거기에 따르는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방이 결여된 지금 이야기를 지금 보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락하는 자체를 모르나 봐요. 예. 추락하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엉뚱한 소리 하죠. 하는 거. 자,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미통당의 뒤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은 정경련이에요. 이 보수 유튜브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자유우파, 뭐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서 만들어낸 자유기업은유의 논리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보고 좌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좌파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시대적 논리를 세운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좌파는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느낌은 좌파는 이 현장에 좀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성장이 안 된다라는 정도는 이 경제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재난 지원금을 주자, 각종 전국민 고용보험을 해주겠다, 뭐 문재인 케어를 해주겠다면서 약을 파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속될 수 있으면요, 어딘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나와서 화수분같이 계속 돈이 열리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쉽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몰라서 안 합니까? 그렇게 할 때는 결국은 빚이 수반되고 그 빚은 어딘가 돈이 나올 데가 없다면 계속 빚으로서 대중을 갖다가 포퓰리즘으로 선동해가고 그 끝은 이제 빚을 감당을 못해서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는, 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그것이 종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는 길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그렇게 길을 들여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을 30조에서 50조 사이로 할 겁니다. 아마 40조는 넘지 않겠는가 봐요. 미통당이 거의 저항 능력을 잃어서 협조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3차 추경을 할 때 또 연말쯤 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또 100만 원씩 또 던질 거예요, 전 집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4차 추경을 또 하자 할 겁니다. 왜 브레이크를 안 거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자꾸 요즘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속될 수 없는 부분은 나중에는 종말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돈은 어디서 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세금이 나오죠. 그럼 세수가 기업에서, 개인의 소득세에서 또 이런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면 자영업자도 다 망하고 기업도 다 망했는데 누가 세금을 냅니까? 낼 사람 없어. 당장 작년에 8.5조가 줄어들었다지 않습니까? 올해는 몇십 조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올 데가 없고 쓸 때는 엄청 늘어나고 그 다음에 원래 정하지 않은 지출까지도 하게 되면 이제 어디서 돈을 끌어옵니까? 국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빚을 내는 수밖에 없죠. 집도 마찬가지로요. 네. 근데 수입과 지출을 국채가 수입을 오버해서 지출을 하면 빚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은행에 가서요. 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에다가 국채를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만큼. 이 사람은 5년 하면 물러날 거다는 건 지도 알겠죠. 자, 내가 5년 동안에 코로나 핑계로 코로나가 없었으면 빚 내면 욕을 좀 먹을 건데 코로나 핑계로 빚을 잔뜩 써서 뿌리고 가겠다. 자,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이제 거기에 물들었지요. 그러면 문의 후계자도 또한 빚을 잔뜩 내겠다고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이 던져주는 각종 복지제도에 내가 실업하니까 고용보험 해주더라. 나는 직장이 없는 특보 노동자인데도 나는 예술가인데도 고용보험을 주더라. 아이고 요즘 병원에 가니 초음파나 MRI도 싸더라. 자, 집집마다 또 100만 원씩 고 준다니까 그걸로 또 고기 사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성적 판단을 상실해 가는 겁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 게 가능하겠냐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문재인이 총선에 왜 이겼냐? 딴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 편에 대해서 철저하게 표분석을 해서 돈을 뿌렸어요. 그래서 노인층도 저조차도 66.2%가 했으면 보수가 크게 지지는 않겠다. 한 1, 20석 정도 차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6.2%의 투표율에도 졌다. 그게 분석이 안 되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먹혀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질 수 있었냐? 답은 노인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돈을 그 당시에 노인 일자리 쿠폰이 뭐니 미리 다 뿌리고 그리고 100만 원씩 준다니까 좋다고 거기 많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포 15조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관철시키려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대중이 자신의 삶과 관계해서 뭔가 이 시대는 이 추락 붕괴 시대다. 정점이 꺾여서 우리가 몰락한 지 좀 오래됐는데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특히 코로나 이후의 세대, 제 2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추락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45도로 추락하고 있는 게 이게 70도로 추락을 하고 있는데 가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는 이 추락을 막기 위한 사회적 지금 우리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포 15조에 1조에 집을 올린 게 이게 코로나 이전에 올린 거지만은 이걸 올린 겁니다. 주거 문제요.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 뒤쪽에 있습니다만은 뭡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를 갖다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왜 제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지금 300만 명까지 가버린 이 부분을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4번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국 사람이 하도록 하고 돈은 이 일들이 다 천한 일처럼 되어 있고 힘든 일처럼 되어 있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자부심을 보여주고 그 일에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냥 노는 사람한테 청년한테 너 앞으로 1년간 50만 원씩 줄게 이걸로 취업 연구를 해봐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간병을 하는 일이 이게 국가의 중공무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시세가 한 200인데 300을 주겠어. 그리고 넌 중공무원이야. 할래 안 할래?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과 돈을 갖다가 연계를 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간병을 하는 거는요. 그게 서비스에 포함되어서 GDP를 생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부가 노인 일자리라고 뭐 60만 원, 80만 원, 40만 원씩 주면서 휴지 주러 다니거나 담배 꽁초 줍거나 뭐 학교에 불 끄는 일이 생산성과 관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제는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완벽한 걸 만들어내거나 이런 걸 해야 그것이 GDP 상승과 연결되는 것이지 그냥 땅을 팔아 했다가 땅을 묻으라 하고 너한테 하루에 10만 원 주겠다면 그거는
땅이 원상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건 아무런 GDP 상승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돈 주면 그거는 그냥 니한테 100만 원 주기 미안하니까 땅 팠다 묻은 대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돈은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문재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요. 돈을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이 사교육도 학교에서 흡수해야 된다.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어차피 돈을 많이 버는 시대는 끝났고 대부분 최저임금에서 약간 위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통신비 또 각종 전자제품 구입비, 보험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 대기업이 장악해가지고 서로 한 두세 개가 아니면 한 10개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 쥐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기들끼리 담합에서 가격이 높게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가격을 이렇게 낮춰주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왜 국민들이 다 5G 해야 됩니까? 3G 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우리가 LTE 한다고 불편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 5G 하는 거는요. 다 깔아놓은 데다가 그냥 돈 받기 미안하니까 또 새로 까는 척 하면서 통신이 올려가면서 전화기 계속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 뭐. 자, 요즘 한 집에 아마 전화기 4대 있으면 예. 집집마다 통신비가 40만 원, 3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한 20년 전에는 안 내던 돈이 새로 생긴 거예요. 3만 원이면 되는 네, 지금 250만 원 정도 소득을 받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통신비가 지출된다는 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값에서 낮추고 또 통신비나 보험료나 이런 부분에서 다 좀 낮추고 그 다음에 휘발유 가격에서도 좀 낮추고 이러면서 적은 소득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안 빈낙도하게 살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에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이 코로나를 예측한 건 아니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의미가 있어졌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총리는 다 나가라 했어요. 외국인. 뚜렷하게 확고한 직업 없는 사람 다 나가라 했어요. 지금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900만 되는데 800만이 외국 사람이래요. 전화 사람 100만 원 밖에 다가가 안 온대요. 나라가 절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문이 닫힐 때 우리도 외국인들 정리하고 거기에 외국인이 하던 일에 정부가 비용을 보태서 그걸 한국 사람 젊은 사람들까지도 다 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돈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쭉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조업 국내 복귀 이거 코로나 이전에 했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허구한 날 해외 나가 있는 제조업들이 이번에 코로나 보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공장을 고치러 갈래도 못 들어오게 하고 외국에 관리인이 떡 앉아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해가 기업마다 다 식급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들어가는 데는 삼성이나 LG지 중소기업들은 중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오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조를 개혁해서 저런 민노총 같은 노조들이 사라져야 맞아.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죠. 합리적인 임금이 형성되면서요. 그 다음에 지금 자영업자들 다 망하는데 빌딩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빌딩주가 그 뭡니까? 하나님 같은 이렇게 건물주. 예, 건물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주도 이제는 비는 건물에 관리비 자기가 내야 돼요. 이 동네도 전부 비었습니다. 그래서 공시료를 갖다가 이 임대료를 이 공시 임대료로 해서 비면 정부가 세금을 안 받대. 그래도 이제 자기가 그것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임대료를 해야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여기에 좀 넣어서 하자고. 요즘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 영업하는 사람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타다가 없어지니까 요즘에 또 배달의 민족이 가게 하시는 분들, 통닭집 하시는 분이나 동네 식당 하시는 분들을 다 그냥 뜯어먹고 살지요. 그래서 이런 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무슨 혁신이냐. 또 제가 원격으로 반대했는데 문재인이 딱 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는 이걸 왜 넣느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딱 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으로 총체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틀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 자녀나 주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맞다라고 생각되어야 그것이 사회 변화를 가져오고
그야말로 이 정치적으로도 나중에 투표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 뭐 기득권 보수 정당이나 또 작은 보수 정당 누구에게도 그게 없었어요. 누가 석방되면 그게 내 삶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느냐면 거기에 이해가 결부된 소수에는 표 찍을 때는 안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포 15조가 이제 관철돼야 될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철하냐는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철시키는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당에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한 2, 3천 명만 정말 똘똘 뭉친 당원이 있어도 어떤 정치적 변화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앵그리 블루가 서포 15조가 결부되어서 정치 세력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당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저기 소장님, 예. 저희 그 앵그리블루 예. 고판회에서요, 예. 그 방장님이 예. 여기 가면은 같이 좀 소장님께 질문을 해달라고 예. 대학 정원 50% 감축, 평생교육, 직업훈련 기간 혹은 전문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제 개편을 하고 학생 수에 맞춰서 예. 하지만 이제 갈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학생은 줄고 학교는 계속 있고 하니까 이거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은 서포 15조의 내용은 국가 제도와 정책 시스템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달라진 전 세계적 환경에 어떠한 교육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분 어디 교장 선생님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이 학제가 굉장히 낭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등록금 50%를 해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없어져야 될 삼류 대학들을 중앙이고 지방이고 할 것 없이 유지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는 그 대학이 다 덕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교육부 공무원과 사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결탁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기술의 내용이 많이 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 정도를 다니는 사람은 학생들의 한 20%면 된다고 봐요. 4년제 일반 대학은요. 나머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실업 교육을 받거나 그 실업 교육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과거에 이제 상고나 공고 같은 부분까지 포함하고 새로운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없어지는 대학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실업과정 3년과 이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성실한 학생들을 포함해서 전문학교 2년을 연결해서 5년을 교육받도록 그러니까 아예 중학교 3학년 마치면 나는 이렇게 실용적인 기술을 배워서 이제 사회로 나가겠다 해서 그 애가 3년짜리를 하거나 5년짜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한 7, 80%를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20%는 지금과 같은 대학 정도, 지금과 같은 각 과가 있는 왜 각 분야에 그래도 유지시켜야 될 사람들은 조금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일반 대학의 어느 과를 나와서 전혀 관계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같은 대학 시스템은 저는 해체하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자신의 방향을 선택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반려견 산업이 유명하니까 나는 반려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겠다든지 나는 뭐 어플의 전문가가 되겠다든지 나는 게임의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망한 대학이나 그리고 또 망한 전문학교나 이런 부분하고 고등학교 3년 과정하고 연결해서
5년짜리 기술 교육을 시키고 또 급한 학생들은 3년만 마치고 내보내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이 바뀐 세상에 대한 학생들 교육 문제는요. 저는 학교가 실용적인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안 가르쳐요. 부자들은 자기 자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맞아요. 통장을 만들어주고 주식을 사주고 그 다음에 정제를 해주면서요. 그래서 돈 버는 기술에 대해서는 부잣집 애들은 맞아요. 공부를 안 해도 그 돈 버는 기술은 탁월하게 합니다. 어릴 때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민들의 자제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집에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여유가 없으니까 보고 들은 게 없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격차가요. 나중에 가면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없는 사람들은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변화의 구조나 경제 변화의 구조 등을 학교에서 좀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쳐야 된다. 그럼 뭐 이 초등학생한테 그런 걸 어떻게 가르치냐 말할지 모르지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다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철학과 도덕 교육을 굉장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의 수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네. 과거에는 고등학생이 지금 대학생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습니다. 제 이전 때는요. 예. 지금 대학교 4학년을 마쳐도 말을 해보면 머릿속에 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책을 안 봐서 그래요. 책을 안 보죠. 그냥 화면이나 보고 전화기나 네. 보고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얄팍한 뉴스는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철학과 도덕 교육을 굉장히 심화시켜서 글을 쓰고 그걸 작문을 하고 또 책을 읽게 하고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걸 하지 않아요. 차라리 애들한테 어차피 학교에 제대로 된 교육을 못 시켰다면 그런 거라도 교육을 시켜서는요. 그런 부분이 쌓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건데요. 사람이 다 무지해져 버렸어요. 선생도 무지하고 학생도 그래야지 무지하고. 이렇게 선동하기가 아주 좋잖아요. 자, 또 다른 이야기가 근데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예. 철학과 도덕도 다 교육이 안 돼 있지만 역사 교육도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예, 그러니까 없었던 것 그게 같아요.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네, 예, 그래서 역사, 철학 교육까지 포함해야 되겠죠. 정말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국사나 세계사나 네, 저는 네. 학교에서 기본으로 맨날 계속 외국들, 가르쳐야 됩니다. 네, 외국들. 그러니까 대학 입시의 과목 제도가 굉장히 잘못되어서요. 네. 예. 기본 과목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만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나갔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내국인들의 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외국인들을 어떻게 차단시키고. 사실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번에 보면 코로나가 조금 유행하니까 다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그 부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다 나가버리는 부분에서 결국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돈 벌어서 다 본국으로 송금하고 어려웠을 때는 자기들의 그 살기 위해서 다 나가버린다. 그럼 거기에서 본질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마치 뭐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는 사람들은 그들도 한국 사람과 똑같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했지만 일원이 어디 있어요? 조금 코로나만 유행하면 자기 살겠다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는 돈은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다 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주면 그게 한국에서 쓰여져야 대부분이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권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도 다르게 생각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만큼 저쪽에서는 완전히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안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 뭐 외국인 망명객, 뭐 이런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처럼 해야 그것이 진보다라고 이렇게 쇼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 같은 이야기를 하면 거부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건 거부가 아니라요. 어느 나라고 자기 나라 국민들 우선 정책을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상품뿐만 아니라 수출도 금지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도 금지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의 나라가요.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못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대세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코로나가 없을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마치 나치처럼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거부주의를 선동한다. 나무위키나 이런 데 보면 항장수가 거구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대세가 돼버렸잖아요. 미국의 트럼프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이제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저도 그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예. 굉장히 70%가 지금 외국인 조선족이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정권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중국에 예.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70%가 우리 이제 한국인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문정권에서 이 저거를 바꿀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문 정권의 중국하고의 속성, 홍콩 보안법에 침묵하고 친중적인 속성을 보면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의 70%가 중국 사람이어서 중국 문제가 핵심이죠. 그런데 못할 겁니다. 자, 점점 대한민국이 중국 사람들의 재산, 중국 사람들의 지금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부분을 용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말한 그냥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넘어서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중국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점점 스며들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를 중국화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당이 이긴 다음에 월명이 베트남을 통일한 다음에 제일 먼저 보트피플로 내쫓은 사람의 대다수가요. 중국 사람입니다. 보트피플이요. 다수가요. 그건 뭐냐? 공산당이 그 중공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린 거죠. 왜? 베트남을 전부 중국 사람들이 지배했다. 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전부 중국 사람들이 다 장악해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방해 놓으면 결국 중국 사람 덩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아마 대거 한국으로 다 오기 위해서 지금 다들 교두부를 만들고 있다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조선족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선택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인 것은 맞으니까 기회를 한 번은 주는 거죠. 한국에 선택을 해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라. 자, 지금처럼 저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족 분들도 다 등록시켜갖고요. 그분들이 막 중국에 이쪽 한국에 이렇게 했을 때는 특수한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지금 말씀 주셨지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예. 저는 그거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그거를 정확하게 공개해서 중국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재산을 흡수하고 있는지 지금 제주도 이런 데는 많이 중국에서 많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땅을 다 사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중국이나 뭐 이런 들어온 사람들이 땅을 다 사고 우리나라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저는 세금 같은 거 우리는 그 재산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세금을 다 엄청 많이 내잖아요. 주택도 그러고. 그러면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되게 궁금하거든요. 재산을 우리처럼 똑같이 내고 있는지 아니면 국가적 정책으로 외국인들이 재산을 몇 프로까지 소유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플러스를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그 재산이 외국인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재산을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네네, 난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야지 저희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네.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가 집이 대림동이거든요. 신도림에. 그 동네는 거의 중국화됐습니다. 뒤에는 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 보면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중국에서 사들였어요.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천, 수원, 특히 평택이 또 어마어마하게 중국 사람들이 사들였어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가 거기 이동하니까 그 기지 주변을 중국 타운으로 거의 포위해버리는 중국 정부의 전략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부동산들이 중국으로 매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보면 이 서울의 부동산가 폭등을 할 때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부동산을 폭등시키는데도 일조했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있어요. 현금으로 막 집 사는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대리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버닝썬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그 시끄러웠던 클럽 부분도 결국 중국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 자본을 끌어들이는 중국의 이 어두운 흑사회라고 부르는 암흑가의 그 돈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창구로서 역할을 했고 그것이 정치권과 결탁이 되었으니까 저걸 저렇게 무마하고 거기에 또 관련된 경찰도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중국 사람이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고요. 오히려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취득을 하면 국내 사람이 취득했을 때보다 이렇게 더 이 세금을 빠져나가기가 쉬운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뭐 팔 때 제재를 간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외국인의 재산 등록제를 실시해가지고 그래서 외국인의 정확한 재산 보유가 얼마쯤 되는지 하고 한국 사람이 차명으로 보유를 했을 때는 금융침해제 위반이라고 벌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이 만약에 조선족이나 한국인을 시켜서 차명으로 소유한 것도요 다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취득하고요. 취득한 사람도 팔고 나가도록 해야 된다. 저는 제주자치도도 취소시켜야 된다. 그리고 각 지방 정부가 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조성도 저는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보면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중국 사람 조선족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받는 이제 봉급을 1년에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까지 이제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세금 같은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데 아니 취업을 합법으로 하고 그리고 그 취업한 부분이 무슨 4대 보험이나 이런 데 등록이 되어야 그것이 거기에 이제 세금도 부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장부에 잡혀서 세수에 될 건데 존재 자체가 유령인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받는 돈이 그게 제대로 그 한국에 세금으로서 환수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가다 현장이나 그 일선 일용직 현장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중국 사람 조선족의 그 팀이 짜여져서 이제 한국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뭐 그들이 다 덤핑을 쳐서 싼 가격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각 분야 중에 하나씩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고 한국 사람들이 퇴출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거에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됐고 거기에 따르는 국가의 이 뭐랄까요 이 자원 유출, 이 비용 유출도 매우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노인 요양 이쪽에 사실은 이 일이 거의 뭐 3D, 4D예요. 그래서 그 인식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 일을 하기에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조금 좀 그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방송에서 소장님이 지금 여기 저는 이제 간병 요양 쪽에 일을 하는데 70%가 지금 조선족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이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할 때 그 이 일이 젊은이들이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 인식이 간병 요양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기피하고 하찮아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사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럼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는지. 자, 거기엔 젊은 사람들도 이제 하겠지만 또 기존에 한국에서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근데 3D 업종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 페이도 지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선족 수준에 맞춰져 버렸으니까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제일 문제가 초고령화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케어하는 요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간호사로도. 그리고 일본은 한국처럼 뭐 가족이 가가지고 병원에 있는 그런 것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고민을 해가지고 내놓은 게 뭔가 하면 고이점인데 개호요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요즘 조금 나아졌지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들 백수처럼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개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양을 개호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1년에 몇만 명씩 국가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리고 3천만 원 당시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안팎의 월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중공무원처럼 이렇게 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서 일본에 지금 병원에 가보면 요양을 해주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직업이 마치 힘들고 3D 업종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시각을 불식시켰고요. 제복을 딱 입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뭐 중공무원처럼 해서 그 사람들의 자부심을 좀 했고 네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부분 거기에도 전문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또 부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외국인에게 침탈되어 있는 분야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의 시각과 또 거기에 턱없이 낮은 임금을 국가가 예산을 쓸 때 어디에 써야 되냐?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당사자한테 얼마를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얼마를 거기에 얹어주는 거예요. 그건 근로장려금인 겁니다. 네, 보죠. 그럼 지금도 근로장려금이 있듯이 직접적으로 일에 국가가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달에 한 7, 80만 원만 더 얹어주더라도 그분들 삶이 굉장히 풍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일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 분야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국도 일본식의 급속한 노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가 그러면 거기에는 한 사람이 한 명씩 필요한 일이에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어마어마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국가가 설사 100만 원을 한 달에 얹어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적이고 유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그런데 그걸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맡겨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을 통해서 주게 되면 그건 전부 국부가 유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금 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거를 그냥 이것도 아니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1부는 마치고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